네, 안녕하십니까. 2017 카오스 봄 정기 강연 물질에서 생명으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홀수 강연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 주 에너지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경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인 ATP의 정체가 무엇이고, 구조가 무엇이고, 기능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이 에너지인 ATP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몸을 보다 더 큰 개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근원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답을 아시죠? 이 태양이 주는 태양빛 에너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엽록체를 가지는 초록 식물 또는 엽록체를 가지는 미생물들이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소위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통해서 에너지가 아주 풍부한 유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어떤 반응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 물이라는 아주 간단한 무기물을 이용해서요. 결국 포도당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가 아주 높은 영양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빛 에너지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엽록체에 있는 효소의 힘을 받아서 실제 물의 수소를 원자를 떼어내게 됩니다. 물에서부터. 그리고 동시에 수소가 가진 전자 역시 떼어냅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수소를 결국 이산화탄소에 탄소나 산소기에 갖다 붙여주면 결국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당이란 탄소가 6개짜리로 만들어진 보다 복잡한 물질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광합성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생성된 이 원래 물질 그리고 생성된 물질 사이에 에너지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포도당이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 약 7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얻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 빛 에너지가 이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면서 화학 결합에 700kcal의 에너지를 더해서 결국 포도당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 에너지가 화학 결합 에너지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음식을 먹죠. 오늘 저녁 잡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음식물들에서부터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뽑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음식물에 있는 아주 고에너지 물질들을 바로 에너지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될 텐데 실제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화를 하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또 쪼개진 음식물을 분자 수준까지 대사를 해서 그걸 세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제가 이 세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 이게 주제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물질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가요? 자, 여기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TP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ATP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아데노신 트리파스페이트라는 영어 세 단어의 첫 글자만을 모은 글자입니다. ATP죠. 그 뜻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 화합물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과 세 개의 인상기가 연결된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 아마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아마 여러분이 DNA, RNA 강연을 들으실 때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마 A라고 표시되는 그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뉴클레오타이드 그 물질입니다. 바로 또는 그 변형체입니다. 이 아데노신에 인상기가 3개가 붙어 있으면 ATP고요. 그 다음에 ATP가 만일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2개가 있다는 뜻으로 AD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2개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만 남게 되면 AMP라고 부릅니다. M은 모노, 다시 말해서 하나란 뜻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제가 나타낸 것처럼 실제 ATP의 에너지는 아데노신이 아니라 인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ATP를 우리 세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ATP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인산을 분리해서 떨어뜨리고 ADP로 변환하는 과정에 ATP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세 번째 인산기하고요, 두 번째 인산기의 결합, 화학 결합 에너지가 부서지면서 그 화학 결합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ATP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의 세포가 바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거를 연력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 분자의 ATP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23성 킬로칼로리, 정말 미소한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취하는 음식물 권장 칼로리가 약 2000 킬로칼로리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한 분자의 ATP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정말 작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ATP가 우리의 생명에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실제 ATP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예를 들면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을 이름을 대보라.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떤 이름을 드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제 생각에 청산가리 하실 겁니다. 청산가리. 거기서 청산이라는 게 화합물로 따지면 시아나이드라는 건데요. 이 청산이 어떻게 사람을 또는 동물을 죽이냐 그러면 바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먹으면 혈중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게 전달되고 실제 ATP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ATP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심심한 과학자들이, 세상에 심심한 과학자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몸에 ATP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ATP를 무게를 전부 한번 더해서 보면 대강 약 50g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몸무게가 우리가 한 50kg라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한 1000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 몸에 ATP가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세포 하나를 따지면 이게 약 10억 개 정도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이 보통 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성인 어른의 몸 속에 존재하는 전체 ATP를 다 계산을 하면 약 이게 10의 23성계 정도 됩니다. 자, 그 ATP를 실제로 우리가 단번에 다 써버린다 그러면 아까 앞에 보신 슬라이드하고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약 1kcal 정도 됩니다. 합치니까 양이 많아진 거죠. 자, 실제 이렇게 많은 ATP 분자들이 있지만 이 ATP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전부 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실제로는 한 수분, 1분, 2분, 3분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건 쉽게 그게 맞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청산가리를 동물에게 먹이면 실제로 수분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짐작을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말을 거꾸로 또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이 동물이 또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ATP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지 아시겠죠?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ATP를 만들어서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다음 질문인데, 왜 그런데 우리가 하필 이 ATP라는 물질을 우리의 에너지, 세포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첫 번째 답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는 아마도 이 ATP가 우리 몸속에 정말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ATP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만들 때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약간 고쳐서 DNA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RNA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어떤 세포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보유하는 그런 물질로도 사용이 됩니다. 금방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ATP가 ADP로 인산 하나가 분해돼서 떨어짐으로써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밌는 건 세포가 이 ADP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강연을 들을 내용에 따르면 이 ADP를 다시 ATP로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한 겁니다.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카드입니다. 버스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금방 우리가 썼다가 다시 만들고 썼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ATP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한 분자당 아까 10의 마이너스 한 23성 킬로칼로리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정도의 에너지가 실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명 현상에서 일어나는 생명 반응들,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ATP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동물, 인간의 세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 낭비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이유로 아마도 우리가 오랜 시간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실제 ATP가 우리 세포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 선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과연 우리 세포가 어떻게 음식물로부터 ATP를 만들 수 있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ATP를 만드는 재료는 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교과서에도 항상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자, 포도당은 여기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탄소가 6개 있고요, 수소가 12개가 있고 산소가 6개가 있는 물질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원천적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포도당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포도당의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 가지고 최대한 많이 ATP를 만들까? 결국은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 결합들, 이걸 가능하면 최대한 부숴 가지고 조각조각 넣어 가지고 그 화학 결합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내가 만들고 싶은 ADP에다가 몰아서 계속 줄 수만 있으면 아시겠지만 최대한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포도당에서 화학결합 에너지,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자에너지입니다. 전자에너지를 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경우가 됩니다. 자, 실제 세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자, 세포가 실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실제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영어 역시 세포 호흡입니다. 제가 영어를 읽지 못합니다. 자, 이 뜻이 왜 호흡이라는 말을 하필 붙였냐고 물으신다면, 이 그림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때문에 이 호흡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죠.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보시면 결국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에서 이 탄소는 그냥 버리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6개 나오면서 탄소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화학결합을 전부 이렇게 쪼개가지고 실제 ATP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는 어떤 놈들, 수소이온, 산소이온을 통해 가지고 실제 물을 부산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잠깐 볼까요?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런데 이 과정을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반응은 여러분이 보았던 광합성 반응의 역반응입니다. 광합성의 경우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에서부터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빛 에너지를 사용을 했죠. 썼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하면서 포도당 속에 들어있던 화학결합 에너지를 ATP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이는 햇빛 에너지를 쓰느냐, ATP를 얻어내느냐 결과였지만 반응 자체를 보면 두 반응이 반대로 역반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응하고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시 그 얻어진 유기물에서부터 에너지를 다시 추출해내는 반응, 광합성하는 반응, 이 두 개의 반응이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가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다 그러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의 신비가 얼마나 정밀하게 조절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반응을 보시면. 자, 지금부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가 세포 외부에서 오늘 요리의 대상인 포도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세포질하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엄청나게 이제 복잡해졌죠. 갑자기 복잡해졌지만 여러분은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포는 세포막에 쌓인 이 바깥쪽 세포질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막에 쌓인 미토콘드리아밖에 없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의 세포는 포도당을 받았습니다. 이 세포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세포질에서 처음 1단계를 거칩니다. 이걸 해당작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변하고요. 이 피루부산이라는 게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갑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필요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본격적으로 ATP를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단계, 3단계, 4단계를 차례로 거쳐야만 마지막에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과정을 보시면 실제 2단계에는 이 TCA 회로라는 걸 통해서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도당이 가진 탄소를 다 버려요. CO2로. 그리고 나중에 결국 남는 건 이 포도당이 가진 화학결합 전자 에너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 처음 듣는 NADH라는 물질하고 FADH2라는 물질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CO2는 버리고 남은 결합 에너지만 이렇게 쏙쏙 뽑아온 거야. TCA 회로에서. 그리고 그 전자 에너지를 이 3단계 소위 전자 전달계란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부막에 존재하는 아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복잡한 단백질들입니다. 여기 전달을 하고요. 그 전달된 전자 에너지를 결국 나중에 4단계에서 ATP 합성하는 단계에서 ATP를 수확하게 됩니다. 아, 정말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단계 해당 작용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하겠다 그랬는데 더 어려워졌네요.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황이 실제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해당 작용은 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출발 물질은 포도당입니다. 자, 포도당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결국 최종 산물은 여기 보시면 것처럼 피루부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조를
보시면 포도당은 탄소가 6개고요.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해당 작용의 1번 목적은 이 피루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을 반으로 탁 쪼개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당 반으로 쪼개지기 싫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먼저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너 잘해 잘해 하면서 띄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ATP를 사용해 가지고 불안한 모양의 포도당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특이한 효소 이동을 받아서 실제 포도당을 반으로 탁 쪼갭니다. 여기 보시면 4번 스텝에서 5번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6개짜리 탄소를 가진 화합물이 3개짜리로 어느덧 변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일을 지났으니까 세포가 최대한 이 포도당을 요리해서 에너지를 뽑아야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불안해하는 포도당 조각을 해서 먼저 전자를 뜯어내요. 수소와 전자를 뜯어내서 NADH라는 걸 만들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처음 ATP를 2개나 투자를 했죠. 포도당을 반을 쪼갠다고. 세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세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2개를 주었으니까 이제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실제는 4개를 뽑아냅니다. 보십시오. 이 3개짜리 하나에서부터 ATP 하나 뽑아내고요. 또 하나 뽑아내고요. 그럼 나머지 반 3개짜리가 남았죠. 그놈을 통과시키면서 NADH 하나를 뽑아내고요. ATP 또 하나 뽑아내고요. ATP 또 하나 뽑아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난 해당 작용을 통해서 이 포도당은 2개의 피루부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개의 ATP를 실제 네트로 가집니다. 원래는 4개를 만들었는데 원래 2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로 받은 2개만 남아있죠. 2개를 얻고. 그 다음에 실제 이 포도당이 가졌던 아주 에너지가 높은 전자 에너지를 NADH라는 형태로 2개를 가집니다. 자, 왜 굳이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는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 세포질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답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져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이제 드디어 대망의 미토콘드리아를 만나서 ATP를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로 피루부산이 갈 텐데 이 도대체 미토콘드리아가 뭐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가를 알아야 되니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제가 들어서 이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미토콘드리아 모양은 어떤 때는 이렇게 길쭉한 공처럼 생기고요. 어떤 때 경우에 따라 막 공이 여러 개 연결된 실처럼 생기고 이게 모양이 변합니다.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는 되게 독특한 세포 소기관입니다. 여러분, DNA는 세포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핵 속에 있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제일 안쪽에 보시면 DNA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자기 DNA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 자기 스스로 자기 RNA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RNA로부터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단백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해요.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tRNA 들어보셨죠? 실제 가지고 있어요. 20개, 24개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구조도 다른 세포 소기관하고 다르게 막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척막, 바깥쪽 막, 그리고 내척막, 안쪽 막 이렇게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막 구조가 오늘 우리 강연의 주제인 에너지, ATP를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경우에 따라서 세포에 하나도 없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포는 많게는 1000개, 2000개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는 실제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세포의 대사 활동의 활성하고 잘 매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사 활동이 높으면, 예를 들면 간세포 같으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훨씬 많고요. 적혈구 같이 대사 활동이 거의 없는 세포 같으면 미토콘드리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단계로 여러분 넘어가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질의 해당 작용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물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피루부산이죠. 자,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가진 탄소 3개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CO2로 버리고요. 2개만 남겨요. 그리고 2개를 남기고 그게 특별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CoA라는 형태로. 어쨌든 이 형태로 만들고요. 또 이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과정에 또 전자를 실제 세포가 뺏어오게 됩니다. 이 피루부산에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세틸코에일을요, 2개짜리 탄소를 이 보시는 것처럼 TCA 회로라고 미토콘드리아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4개짜리 화합물에 슬쩍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트로산이 되고요. 결국 뺑뺑뺑뺑 돌면서 하는 일을 보시면 원래 가지고 있던 2개의 탄소, 이제 2개만 남았죠. 2개의 탄소를 역시 CO2로 버리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화학 결합에서 생성되는 전자에너지를 NADH 또는 FADH2 형태로 계속 뽑아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ATP까지 하나 만듭니다. 자, 포도당은 피루부산을 2개를 만드니까 피루부산이 한 번 돌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요. 또 다른 피루부산이 한 번 돌면 또 완전히 없습니다. 결국 하나의 포도당은 TCA 회로를 이렇게 2번 뺑뺑 돌고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국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당을 다 분해시켜서 조각조각 냈죠. 자, 결국은 이제 ATP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불행인가 다행인가 사실은 헷갈릴 수 있는데 NADH가 가진 전자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약 25kcal 정도 됩니다. ATP의 경우에 1몰이라는 게 6 곱하기 15의 23성계의 ATP를 다 모아놨을 때 그때 약 7kcal 정도 됩니다. 둘이를 실제 에너지 수준을 비교를 하면 얘는 예를 들어 금덩어리고 얘는 금으로 만든 그냥 금화예요. 실제로 적어도 3배 이상 NADH가 에너지를 많이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간다 생각합시다. 택시비가 3,000원 나왔네요. 자, 그런데 지갑을 여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네요. 자, 기사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에 걸맞는 수준으로 돈을 바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실제로 이 3단계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의 이름은 정말 무슨 미래 세계에서 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보시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전자전달계예요. 자, 이 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NADH나 FADH2가 가진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아마 하실 텐데 실제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내척막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을 가지는데 외척막, 내척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까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전자전달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참 신기하지만 실제 전자전달계란 걸 구성하는 단백질은 정말 복잡하고 구조도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복합체 1, 컴플렉스 1이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컴플렉스 2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이 막에 역시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Q라는 또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복합체 컴플렉스 3라는 또 여러 단백질이 모여 있는 복합체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사이토크롬 C라는 또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요. 복합체 컴플렉스 4라는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있어야만 이 전자전달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복잡한 상황인 거죠. 왜 도대체 이 세포가 ATP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ATP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냐?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NADH는 자기가 가진 전자 두 개를 컴플렉스 1에 줍니다. 그리고 그 전자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최종적으로 산소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수소 이온하고 전자를 합쳐 가지고 물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앞에 분해 과정의 결과물을 만들어지는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산물이. 자, 그러면 전자전달계가 결국 이 과정을 쭉 거쳐서 산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자, 그 설명이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ADH가 가진 전자에너지는 금덩어리입니다. 너무 커요. 그걸 사용하기 할 수가 없네요. ATP 만드는데 너무나 에너지 손실이 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쪼개야죠. 에너지를 ATP 만들 수 있는 만큼만 착착착 쪼갤 수 있으면 되는데 그 과정을 결국 이 전자전달계가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NAD가 가진 전자의 에너지는 약 25kcal 정도입니다. 그 에너지를 실제 컴플렉스 1이 Q라는 단백질을 전달할 때 약 5kcal 정도 이상, 6kcal 정도를 뽑아 써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Q가 컴플렉스 3로 전달할 때 또 한 2, 3kcal를 써버려요. 이건 사실은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3가 자기 또 C라는 단백질을 전달할 때 5kcal 정도를 역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C도 약간 손실이 있고요. 그다음 컴플렉스 4가 산소에 전달할 때 약 10kcal 정도의 전자 에너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전자는 아이고 에너지가 텅텅 비었네요. 자, 그러면 버려야죠. 산소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NADH가 가진 화학결합 에너지, 전자 에너지 25kcal를 잘게 이렇게 적어도 세 토막을 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짓을 할까? 정말 신기한 짓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실제로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합니다. 보십시오. 실제 컴플렉스 1은 자기가 뽑아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내부로부터 4개의 수소 이온을 미토콘드리아의 외척막과 내척막 사이로 옮깁니다. 아니, 그 힘들게 뽑은 에너지를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컴플렉스 3하고 컴플렉스 4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뽑아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4개의 수소 이온을 옮기고요. 내부에서 막 공간으로. 또 컴플렉스 4도 내부에서 막 공간으로 2개의 수소 이온을 옮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ADH가 자기 전자 에너지를 내놓으면 막 공간으로 내부에 있던 10개의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결과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결국 포도당을 사용해 가지고 세포가 끊임없이 포도당의 화학결합 에너지를 부숴 가지고 에너지를 추출하면 결국 그 전자 에너지는 이 전자전달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 남은 일이 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의 내청막과 외청막 사이에 수소 이온을 쌓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의 농도 차가 이 막 공간하고 미토콘드리아의 내부에 생기겠죠. 그리고 실제 수소 이온이 전하를 가지니까 전위차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결국 전자 전달 과정에 방출된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의 수소 이온 농도 차이를 형성을 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쪽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강원도 가서 소양강 댐에 가면 이 댐을 중심으로 높은 고도에는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모아놓고요. 그래서 실제 전기가 필요하면 그 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실제 물에서 돌아가는 수차가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실제로 이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 공간에 수소 이온을 쌓은 것은 마치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중심으로 이게 댐 역할을 하는 거죠. 댐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소 이온이라는 수차를 결국은 만들어낸 거라고,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세포막이란 게, 미토콘드리아 내청막이란 게 수소 이온이 마음대로 통과를 못 합니다. 나올 때는 아까 컴플렉스 프로테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질 못해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P 합성 효소라고 불리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4단계에 꼭 필요한 이 효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ATP 합성 요소는 어떤 이런 수소 이온의 농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ATP를 만들까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 ATP 합성 요소입니다. ATP 합성 요소는요,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ATP를 합성하는 효소 부분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고요. 그 두 부분은 서로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구조 분석 결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 그게 노벨상입니다. 1997년에. 그래서 그 과정에 재밌는 건 이 수소가 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수소가 들어와서 만나는 이 세포 내막에 존재하는 부분을 로터라 그러는데요. 그 구조가 마치 물레방아처럼 생겼습니다. 수차처럼. 그래서 수소 이온이 구멍을 통해서 하나 들어오면 예를 들어 물을 돌리는 것처럼 물레방아가 조금 돌고요. 결국 수소 이온의 9개가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로터가 전체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 수소 이온의 농도차, 전위차가 결국 이 효소의 수차를 돌리는 에너지로 사용을 된 거죠. 그 힘을 결국 축을 통해 가지고 ATP 합성기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ATP 합성기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 가지고 ADP에 새로운 인상기를 붙여 가지고 ATP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라운 어떤 기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이크로 머신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터 부분을 한 바퀴 돌리는데 계산을 해보면 약 9개의 수소 이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수소 이온당, 그러니까 약 3분의 1 돌게 되면 ATP가 한 분자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바퀴를 돌게 되면 3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최적의 상태 이 로터는 1초 200번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계죠.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하면 결국은 1초에 정말 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 가지고 전자가 정말 많이 공급이 돼서 수소연이 정말 충분하다면 1초에 약 600개의 ATP를 실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 세포는 현상을 실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ATP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실제로 여러분 보신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그럴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었죠. 저를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거쳐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도당으로부터 여러분 대망의 ATP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소화 대사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만들고요. 궁극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수많은 ATP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효율이냐 그러면요. 실제 포도당이 가진 전체 에너지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 약 4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약 40%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가 정말 좋은 상황일 때 약 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배 정도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에너지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요소에 사용이 됩니다. 실제 말씀드린 모든 요소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활동, 세포의 운동, 분열, 합성, 세포 신호 전달, 유전자 발현, 이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강연을 들으시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잘 잡수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 세포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